네, 오늘 야당이 지금 쑥대밭입니다. 그 소위 야당의 혁신위원회라는 데서 정세균, 이해찬,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는 뭐 아예 해당 행위자다 이렇게 찍혔고요. 는 살신 승인을 해달라. 쉬운 지역에 출마하지 말고 은퇴하거나 아니면은 적진에 가서 좀 뛰어서 분위기 좀 살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혁신위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글쎄요, 뭐 중진들이 뒤로 좀 물러나서 당을 혁신하지 않은 것은 좋습니다만은 중진들이 뒤로 물러난다고 당이 혁신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 새정치연합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남기는 것은 소위 한명숙 당대표 때 소위 빅텐트라는 이름으로 중도좌 정도의 말하자면 이념 정강 정책을 버리고 극좌 세력까지 끌어안았던 이념의 혼란 때문에 생긴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념의 혼란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 문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저 당의 얼굴만 한번 바꿔보자. 말하자면 원로들은 좀 물러나 보자. 뭐 정세균, 이해찬, 뭐 문재인도 부산에 가서 출마해라. 안철수도 좀 어려운 데 가서 한번 출마해보지 않겠냐. 안전빵으로 먹을 수 있는데 말고 뭐 이런. 근데 뭐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당의 정체성, 정강정책이 말하자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어떤 이념이 있느냐, 시장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신뢰를 갖고 있느냐, 또 그 안에서 이제 중도 좌가 있고 중도 우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바탕에서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죠. 절대로 표 안 줍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혁신위의조차도 지금 잘 모르는 걸 보면 이 야권 전체가 굉장히 위기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말하자면 혁신이 너희들도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의 본질인데 혁신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것을 정당 내의 어떤 정치 기술적인 문제로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뇌 속에 어떻게 종북을 벌이느냐, 친북을 벌이느냐,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온전시킨 채 뭐 얼굴만 좀 바꿔보자. 그럼 조국이 출마할 거냐? 뭐 김상근인가요? 뭐 출마할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혁신이어서는 참 코미디에 불과하게 되죠. 당장 조경태 의원은 혁신위원회 너희들이야말로 해당 행위자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야당이 뭔가 하고 있는 것을 참 쳐다보기에는 제가 좀 답답하고 야당이 또 야당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당은 여당답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념이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자기 정체성이 없고 더군다나 뭐 야당에 넘겼다가 완전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불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건 뭐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혁신의 위원이라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아마도 종북이나 친북적 사고에 대한 약간의 그 동의성 또는 어떤 교차하는 부분 이런 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얼굴만 바꾸고 정치 기술적으로 선거 기술적으로 어프로치해서 뭔가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뉴스 2부를 들어갑니다. 이송현 아나운서 시작해 주시죠.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고강도 대북제재 경고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에 대한 사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핵 도발에 나서게 되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부딪힐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오는 2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오준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일반 무역에 대해서도 제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목의 수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캐치올 방식의 대북 제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대사는 만약 북한이 핵 도발을 한다면 군용 물품이 아닌 일반 무역 품목으로까지 제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이 정규전 뉴스를 하는 덕분에 김정은이가 화면에 나오는 걸 할 수 없이 봅니다. 글쎄요, 여러분도 의견을 주시면 저런 화면은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나와서 저 화면에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참 짜증도 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런 화면을 우리가 아직도 계속 봐오고 있어야 되나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동의해 주시면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미 백악관이 북핵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태 담당 선임 보좌관은 현지 시간 22일 북한 문제는 양국 지도자 사이 논의될 핵심 이슈 중 하나라며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 때도 북한 문제를 주제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데니얼 러셀 차관보도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 포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을 제공한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이버 해킹은 범죄 행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현지 시간 22일 시애틀에서 열린 환영 만찬 연설에서 미중 관계 최대 현안인 중국의 사이버 해킹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사이버 보안의 보호자이자 해킹 피해자라며 사이버 해킹은 범죄이므로 국제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중 간에 가능한 빨리 양자 투자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사이버 범죄뿐 아니라 경제 등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런 문제 외에 미국과 중국 간에 아마도 중국의 요구라면 이렇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나 FT나 또는 기타 뉴욕타임즈나 미국의 언론들을 쭉 보면 특히 시진핑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중국도 내수 확대 정책을 써야 된다. 금리를 더 내리라 이런 식의 정책 조언이나 요구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는 뒤집어 얘기하면 위안화 절하 같은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경제가 다운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드디어 국가기관에서조차도 6중구 나왔고 오늘은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6.8까지 불러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제조업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78주 만에 같은 몇 년입니까? 6년 더 되죠. 6년 반 만에 반 중에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중국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리를 내리고 또 지준율을 내리는 이제 전형적인 통화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 위안화 절하 정책이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개혁 정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조개혁을 하고 위안화 절하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세트로 가는 것이 좋은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 구조조정 정책이 제대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금리를 내리고 구조개혁으로 가는 이 모순된 정책을 취할 수가 없으므로 위안화 환율을 약세로 끌고 위안화 환율을 올리고 그러니까 환율을 절하를 하고 위안화를 그 다음에 구조개혁을 한다 이런 이제 정책 이제 패키지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쪽 요구는 이제 내수 쪽에 금리를 끌어내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이런 정책을 해라. 위안화는 함부로 손대지 마라 하는 요구를 미국에서는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가서 이제 북핵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논의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위안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절하 폭을 어디까지 가져가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용인받느냐 하는 것도 시진핑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발표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뭔가 어떤 합의선까지는 토론은 상당히 진행되지 않겠느냐.
또는 미국에 대해 중국이 뭔가 설명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은 제가 가집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22일 워싱턴에 도착하며 첫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직접 공항에 나와 영접하며 각별한 예우를 보였습니다. 교황은 방미 기간 중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바실리카 국립대성당 미사 집전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황은 쿠바를 떠나기 전 비행기에서 기자들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교황이 사회주의자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은 교리에 있는 것 이상으로 말한 적이 없다며 내가 하는 말이 좌경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건 통역의 실수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자들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신 사회주의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질문이 가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월스트리트저널의 교황의 정치색 The Politics of Pope Francis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지금 교황에게 나가고 있는데 교황이 글쎄요 기자들이 뭐 통역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짓말이거나 본인이 아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독한 농담이라야 되는데요. 야, 그 통역이 잘못했다고 좀 해줘. 뭐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자기가 늘 뭐 아니면 좌경 이데올로기가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교황 정도 되는 사상을 다루고 이념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모를까요? 그래서 교황이 야, 내가 좌경적으로 뭐 들린다면 그 통역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황답지 않은 그야말로 정치가들이 흔히 통역이나 또는 술이나 또는 기자들이 잘못 옮긴 거라고 핑계대는 수법 같아서 약간 뒷맛이 좀 개운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연합 강요회의에서 난민 12만 명 추가 쿼터제가 부분적으로 타결 통과됐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현지 시간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강요회의에서 현재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는 난민 6만 6천 명을 재할당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 9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난민 12만 명에 대한 추가 할당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이번에 6만 6천 명 재할당에 합의했으며 나머지 5만 4천 명은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보류 결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리 보는 환경 보시겠습니다.